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4월 총선 때 얘기인데 영남권의 한 인사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사,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대통령 가족 바로 뒤편에 앉기도 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명태균 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입니다. 당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노리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상대방과 얘기를 나눕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A와 B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명 씨는 이들이 다른 후보 공천을 추진했지만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와 직접 이야기해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나한테. 그러면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 확정된 공천이 다음 날 발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2022년 5월 10일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 TK 지역 의원은 JTBC에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도 굉장히 친한 것처럼 나한테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영남권 출신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영남권에서 활동하는 걸로 유명하다면서 실제 원회일 때 명 씨와 접촉했다는 의원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과는 오랫동안 교류를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 당시 공천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명태균 씨가 올 4월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내일 아침 컷오프가 발표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다. 여사가 직접 전화 왔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는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8일 밤에 이뤄진 겁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통화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경남 창원 의창 출마를 준비해오던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관련 기사를 내도록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뉴스토마토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공천에서 배제된 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을 주도했던 정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김해 갑 지역에서 출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명 씨 통화 이후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올해 3월 2일 김해 갑에서도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됐습니다. 명 씨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불똥이 개혁신당으로까지 튀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와 관련해 폭로를 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입니다. 저희 JTBC가 당시 김 전 의원과 접촉했었다는 이준석 의원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지리산에 있는 칠불사라는 절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함께 만났습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건네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신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요구했고 이후 당 차원의 논의도 있었다는 게 개혁신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3월 1일 날 오후에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어서 폭로를 하겠다고 한다. 네. 그런데 비례 1번을 얘기를 한다. 어떻게 예. 하면 좋겠냐. 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공천 개입으로 판단할 정도의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1번은 물론이고 3번으로 합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그건 그쪽의 희망사항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폭로할 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갔더니 텔레그램 한 장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공천을 총괄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김 전 의원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무슨 뭘 폭로를 하고 여기 왔다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엔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당시 유력 후보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기존 논의를 뒤집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도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명태균 씨는 이번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건 자신인데 당시 김 여사는 공천해줄 힘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김 여사와 연락을 해왔고 공천 관련 대화도 있었다는 걸 확인해준 셈이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라고 권유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보도를 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오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먼저 김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람도 김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용도 김 여사가 전략 공천을 해줄 힘이 없고 스스로 경쟁하라고 하자 본인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보도가 왜곡됐다고 고소를 한 과정에서 김 여사와 소통을 해왔고 공천 관련 대화도 있었다는 걸 확인해준 셈이 됐습니다. 명 씨는 뉴스토마토가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며 추가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정재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이 명태균 씨 어떤 인물이고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제일 궁금한데요. 네, 우선 2022년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장면 잠시 보고 가시죠. 네, 이 장면을 보시면 명 씨도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고 당시 명 씨와 가까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교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명 씨는 윤 대통령 내외 잘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김 여사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텔레그램도 직접 주고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모습이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뒷자리와 앞자리 이렇게 가까운 모습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명 씨 그리고 김 여사 간의 직접적인 녹취나 텔레그램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해당 텔레그램을 직접 봤다라고 주장한 정치권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걸 들었다라고 주장한 인사도 존재는 합니다. 직접 들었다. 명 그렇습니다. 씨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이 지금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도에 언급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 모두 직접 입장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명태균 씨는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바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뭐 이런 글도 올렸고요. 그리고 공천 대상자였던 김영선 전 의원은 저희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며칠째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지역구를 놓고 겨뤘던 김종양 의원은
당시 상황 자체를 잘 모른다 이런 입장이고요. 2022년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7불사 회동을 했다고 하는 이준석 의원은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아닙니까? 녹취를 들어보면 일반인이 공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걸로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풀리지 않는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명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공천 때인 5월 9일에 김영선 전 의원 측 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실제 곧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오후에 공천 발표가 났습니다. 일반인은 먼저 알 수가 없는 이 공천 결과 자체를 하루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네. 올해 총선 때도 상황은 좀 비슷했습니다. 명 씨가 2월 18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역시 또 다른 김 전 의원 측 인사와 통화를 한 거고 이 통화에서 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 배제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사한테 보여줘라고 하면서 기사를 좀 빨리 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김 전 의원이 김해 갑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키로 한 내용들의 기사들이 18일 밤에 쫙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해당 보도자료에는 19일에 이 내용이 준비돼서 발표가 되려고 했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명 씨가 이 공천 결과를 2번이나 어떻게 사전에 먼저 알았는지는 명 씨가 고소를 한 만큼 경찰 수사 등에서 곧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뉴스토마토가 9월 첫 주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첫 보도를 냈을 때는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의 경우에는 오늘 따로 공식 입장은 없었고 저희가 이제 당내 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해당 보도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조국 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면서 보도가 사실이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한 특검법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반발하며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총 8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4번째로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이달 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 때도 대통령 거부권 뒤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고 지역화폐법 역시 정부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제히 큰 혼란은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협의체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연 병원은 계획보다 많았고 응급실 환자는 적었다는 겁니다.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양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으며 협의체 참여를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협의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문의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9월 10일인가 한참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주시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전공의의 복귀 전망을 두고도 이견이 컸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직 전공의의 33%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했다며 수련 환경이 변한다면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본질을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수련 병원엔 전공의가 없고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배후 진료가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자리를 잡지 않고 있는 60% 우리 사직 전공의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회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119 구급대원들의 고충이 큰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한 구급대원이 다친 남성을 치료하다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현역 군인이 때린 건데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를 숙인 구급대원이 누운 남성을 살펴봅니다. 남성은 갑자기 잡힌 손을 뿌리치더니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립니다. 팔을 붙들고 막아보지만 이번엔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간신히 남성을 붙들었고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온 뒤에야 상황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던 어제 새벽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입술을 다쳤다는 신고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을 때린 30대 남성은 술에 취한 건장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얼굴을 다쳤고 쓰고 있던 안경은 부서졌습니다.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780건, 가해자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몸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00건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에게 법은 멀기만 합니다. 경찰은 일단 귀가시킨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인하폭이 큰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조여왔던 돈줄을 이제는 푸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 이후 4년 반 만입니다. 치솟는 물가 관리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2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만큼 고용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이날 연준 위원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연준은 올 연말까지 추가로 0.5%포인트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선을 40여일 앞둔 정치권에선 이번 빅컷 조치로 체감 경기가 개선될 경우 현직 부통령인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곧바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I guess it shows the economy is very bad to cut it by that much. Assuming they're not just playing politics, the economy would be very bad. 일각의 경제 위기 주장과 관련해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어떤 지표도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예정된 한국은행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루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빚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여전히 부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미국 연준의 이른바 빅컷 결정 직후 한은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경기와 물가에 집중해 통화 정책을 운영할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상황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이 긴축의 마침표를 찍은 상황에서 국내 물가는 목표치인 2%까지 안정됐습니다. 반대로 내수는 회복이 더딘 만큼 당장 다음 달 금리 인하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내수 경기가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수출도 반도체 쪽에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10월에 0.25 정도 내리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급격한 금리 차이로 자본이 유출될 우려도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 열기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본격화한 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같은 것들이 어떤 효과를 보는지 조금 지켜본 이후에 신중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11월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미국 빅컷이 어느 정도 예상된 탓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거란 전망이 확산하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6%, 2% 급락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를 벽돌로 마구 내리쳐 망가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용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위쪽으로 꺾였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은 완전히 깨지기 직전입니다. 썬루프는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박살났습니다. 차체도 여기저기 찍혀 있습니다. 차 뒤에는 벽돌이 쌓여 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17일 새벽 4시 5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가 부서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끄러우니까 동네에서 아마 내다보고서 신고를 했던가 봐요. 이사 온 지 한 달뿐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누구 언쟁이나 해가지고 보복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 나하고 원수질 뭣도 이유도 없고 황당하죠, 한마디로 해서. 차 안에도 범행에 쓰인 걸로 보이는 벽돌이 떨어져 있습니다. 피해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유리 파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근처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차량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1m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등장한 일본도에 경찰 50명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취한 5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차가 오는데도 길 한가운데 멈췄다 몇 걸음 걷는 걸 반복합니다. 오른손에 든 커다란 비닐봉지는 축 처져 있습니다. 날 길이만 74cm, 전체 1m가 넘는 일본도가 들었습니다. 이 골목을 100m가량 비틀거리며 걷던 남성은 일본도를 들고 주택가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걸 본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 50여 명이 달려왔습니다. 누가 무슨 칼 들고 다녀서 경찰이 깔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압용 방패를 챙겨 들고 동네를 수색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흰 봉투 긴 거 들고 다닌 사람 봤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글쎄 긴 칼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들어오나 하고서는 선뜻했죠. 1시간여 만에 집에서 붙잡힌 남성은
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본도를 압수했고 조만간 남성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여성 연예인 사진에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합성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판 것도 10대였고 돈 주고 산 사람들 중에도 10대가 많았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방 구매 가능하냐고 묻자 1분도 안 돼 내라고 대답합니다. 문의를 한 사람은 안전이 보장되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방,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방을 운영한 건 10대 3명이었습니다. 여자 연예인들 얼굴에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방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는 2만 원에서 4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올린 불법 합성물이 1,300여 개, 연예인 2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짓을 한 이유, 돈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추적을 피하려 익명송금을 이용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발견한 현금 1,000만 원을 압수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10대와 20대인 구매자 24명도 입건했습니다. 불법 합성 피해를 본 연예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걸 보거나 내려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잡혀서 중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그런 범죄도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경찰은 남은 구매자 80여 명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전직 해군 대령이 현역 시절 자신의 부하들을 협박해 고가의 선물과 금품을 뜯어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부하들에게 휴일마다 자신의 부인과 골프를 치게 한 게 90차례에 달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022년 9월 해군본부 차장이던 A씨가 부하 장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공휴일을 앞두고 선수가 없을 듯하니 이틀 다 시간을 비우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부하 장교가 저도 바쁘긴 하다며 애둘러 거절하자 죽고 싶냐고 답합니다. 아들 생일이라 골프 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부하 장교의 말에도 A씨는 아들 생일이랑 골프 치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참석을 강요했습니다. 군 골프장을 예약하려면 현역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말 골프에 후배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부하 장교 6명이 번갈아가며 동원된 횟수만 90차례에 이릅니다. 주말 골프를 마치고 한 식사 비용을 평일에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300만 원이 넘는 해군 예산을 엉뚱하게 썼습니다. 후배 장교들에게 선물과 현금도 뜯어냈습니다.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100만 원이 넘는 구두를 받아냈고 수년 전 자신이 추천한 주식이 올랐다는 이유로 5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집무실에 수족관을 둬야 한다며 부대원들에게 현금 36만 원을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부하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239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령 직급으로 전역했던 A씨는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 창장에 임명돼 지난달 말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 예비 부부가 7개월 남은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 예식장에선 계약서대로라며 400만 원 넘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결혼업체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꼽으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정모 씨는 지난 2월 한 호텔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뒀을 때입니다. 계약금으로 410만 원을 냈습니다. 하도 요즘에 웨딩홀이 빨리 마감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당일 혜택이 너무 좋아요. 막 2천만 원씩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 7월 건강 문제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고 예식장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계약금을 다시 내주지 않았습니다. 14일 안에 취소한 경우에만 돌려준다는 계약서 내용이 근거였습니다. 1년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할 텐데 당연히 2주 안에 그 날짜가 바뀔 리는 사실상 거의 없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약관에는 5개월 전까진 돌려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이 약관이 일반적 기준이라며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약관을 만들고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권조사도 하고 또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약관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내년 1분기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실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어차피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답을 내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금을 모두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실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최 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조혜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021년 7월 누리꾼 A씨는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근황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거냐며 죽어서도 절대 동정 못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달 뒤 검찰은 모욕적인 내용이 맞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범행 정도나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댓글을 단 건 맞지만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검토하지 않아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최 씨는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일 때도 술 먹고 즐기는 영상을 올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댓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큼 경멸적인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가을은 대체 언제 오나 하셨죠? 내일 오후부터 가을비가 쏟아지며 드디어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전망인데 자세한 날씨 소식 이희령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보가 주의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최저 기온은 25.5도를 기록해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908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입니다. 추석까지 밤낮 없이 이어진 무더위가 드디어 내일부터 누그러집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었는데 오후 4시부터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풀라산이 중국 내륙으로 향하면서 한반도에 더운 공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더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엔 최대 250mm, 경기 남부, 충청 등엔 많게는 1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점차 떨어져 일요일부터 열흘간 전국 아침 기온은 12에서 23도, 낮 기온은 21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차가운 동풍을 맞는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고 수도권 등 서쪽은 25도를 넘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 고려아연을 두고 때 아닌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업주 3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는데 여기에 사모펀드까지 끼어들면서입니다. 무슨 일인지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1974년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두 집안의 동업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건 창업자 3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취임한 2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풍 계열 경영을 맡은 장 씨 일가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장 씨 일가 고려아연 지분은 33% 정도로 최 씨 일가 우호 지분엔 살짝 못 미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2조 원을 투입해 지분 약 14%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려아연 생산시설이 있는 울산에선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국부 유출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MBK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한국의 기간 산업을 중국에 팔고 여기서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10년 길게 보고요. 오랫동안 투자할 것이고요. 또 최 회장 취임 직후부터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악의적이고 허황된 의혹 제기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개 매수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판도가 갈릴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최 회장 측이 대항 매수에 나설 거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오늘 고려아연 주가는 6% 급등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깨 툭 없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코로 출국을 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배웅하려고 서울공항에 방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부 행사가 아닌 곳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기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회동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네. 앞서서 원래는 추석 전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른바 의료대란 해법을 놓고 이른바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공항 찾기 직전에 대통령이 한동훈 지도부 용산 회담할 거다, 만찬할 거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4일 만나기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만남 상당히 관심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는 짧게 얘기하고 악수만 했는데 바로 옆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는 악수를 하면서 이른바 어깨 툭, 팔뚝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어깨 툭 이런 모습으로 친근함을 자주 표시해 왔었죠. 따라서 지금 24일 날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기로 어렵사리 약속을 잡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간에 어색함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월이었습니다. 첫 윤한 갈등이 불거진 뒤에 충남의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봉합을 했었잖아요. 당시에는 저렇게 대통령이 어깨 툭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분석할 일인가 싶긴 한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자주 나가는 이 서울공항, 당정 관계의 어떤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22년 6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런데 배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른바 성상납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몰렸고 이른바 윤핵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였거든요. 아예 안 갔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이렇게 깜짝 마중을 나가서 저렇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시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대통령을 찾아가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왔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많이 웃고 있었죠. 이 모습에 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간소화해서 한다길래 그래서 퍼레어식이나 이런 거 싫어하신 대통령이 안 갔더니만은 워낙 확대석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너무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웃는 표정이 나오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감옥 가길 바라지만 이건 아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인데요. 자, 누가 감옥 가길 바라느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검찰 수사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 자,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과거에 내가 홍 시장이 조국 일과 수사는 과잉이다라고 지적했다가 보수층으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신은 단지 수사 원칙을 말한 것뿐인데 진영 논리 공격을 받았다. 자, 이번에 문재인 수사도 똑같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고 하기에는 의혹이 작다 이런 취지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크고 더 중대한 의혹이 자신이 볼 때는 많은데 그런 걸 다 놔두고 작은 걸 수사하냐. 수사 방향이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전 폐기 문제도 있고 김정은이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디 할 게 없어갖고 딸내한테 살림 좀 보태준 거 그걸 갖다가 수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짜바다. 이 꼴짜바다, 부산 사투리로 치사하다, 얍삽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네. 자, 오늘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자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자신도 문 전 대통령이 감옥 가기를 바란다. 다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는 이유나 혐의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적었습니다. 자, 홍 시장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촉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준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 무전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스라엘이 위장 회사를 만들어서 문제의 기기들을 직접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대만 전자기기 업체 골드아폴로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3,000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삐삐 테러에 활용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는 헝가리 회사인 BAC에 돈을 받고 상표명을 쓰게 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会觉得你是受害者吗？当然啦，我好好做生意，为什么会卷入这一次恐攻事件呢？ 헝가리 역시 펄쩍 뛰었습니다. BAC는 공장도 없는 무역 중개 회사일 뿐이고 문제의 기기들은 헝가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BAC가 실은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이 만든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전현직 국방정보 당국자 인터뷰를 토대로 해당 업체가 평범한 호출기와 함께 헤즈볼라를 겨냥해 배터리에 폭발 물질이 장착된 제품을 따로 생산해 납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삐삐를 본격 사용한 지난해 10월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작전이 준비돼 왔다는 겁니다. 삐삐 테러 하루 만에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도 폭발하며 추가로 20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한 통신기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중국 선전에서 등굣길에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던 10살 일본인 초등학생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일본인을 노린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소재 일본인 학교 앞에 무장경찰들이 몰렸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10살 남학생이 어제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곧바로 붙잡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곧바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から中国側に対し事実関係の説明を求めるとともに日本人の安全確保について万全を期すよう強く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각에선 일본인을 향한 혐오 범죄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범행 당일이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만주사변 93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도 장쑤성 수저우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학교 통학버스를 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 모자가 다쳤고 중국인 안내원은 이를 막아섰다가 큰 부상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中日双方正就此案保持了沟通，我们相信个别的案件不会影响中日两国的交往与合作。 중국에선 이러한 외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이스라엘 외교관 가족이 흉기에 찔렸고
지난 6월엔 미국인 강사 4명이 한꺼번에 공격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방조해온 중국식 애국주의에 따른 외국인 혐오 범죄란 비판이 이어집니다. 외국인 대상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발적 범죄라며 선을 그어온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사한 뒤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승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노동당 상원 의원에게 선물을 받고 늑장 신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총리 부인이 수백만 원대 고급 옷을 받았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노동당 상원 의원으로부터 기부를 받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월 총리 부인 빅토리아 여사의 의료 비용으로 와히드 알리 상원 의원에게 약 5천 파운드, 우리 돈 87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는데 2달이 넘은 지난주에야 의회에 알렸다는 겁니다. 영국 하원 의원 신분인 스타머 총리는 선물을 받은 사실을 28일 내로 의회 당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 여당은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스타머 총리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s Keir Starmer have been very, very critical of Conservatives over exactly this. Absolutely legitimate that we point out the hypocrisy of someone who basically got his job by criticising others for what he is now doing. 스타머 총리는 규정에 따라 신고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What do you say to people who think you should be paying for your own clothes and that you're bringing just more of the same? It's very important to me that the rules are followed, and that's why shortly after the election my team reached out for advice on what declarations should be made so i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They then sought out for further advice more recently, as a result of which they made the relevant declaration.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대표 시절부터 이제까지 약 4년 동안 선물과 기부를 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은 총 10만 파운드, 우리 돈 1억 7,500만 원 상당입니다. 축구 경기 무료 관람권을 비롯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콜드플레이의 콘서트 티켓도 포함됐습니다. 총리 부인에게 고급 옷을 선물한 알리 의원은 노동당 정부 직책이 없는데도 최근 총리 집무실에 임시 보안 패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40홈런 40도로 욕심이 납니다. 오늘 기아 김도영 선수가 던진 말인데요. 방금 전 시작한 두산전을 포함해서 남은 건 총 7경기입니다. 이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기아는 김도영을 1번 타자로 내세워서 더 많은 기회를 보장했는데요. 김도영은 첫 타석부터 3루타로 출발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사흘 전 2개의 아치를 그리며 홈런 개수를 37개로 늘린 기아 김도영에게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30홈런 쳤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이뤘다는 성취감이 더 있어서 그런. 잘 치고 잘 뛰는 선수를 상징하는 30홈런 30도루의 기록을 완성한 순간을 잊을 수 없는데 지금은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멀게만 보였던 40홈런 40도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에 있어서는 조금 욕심이 나긴 합니다.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서 외국인 선수 테임즈를 빼곤 한 번도 다다르지 못한 대기록. 김도영은 오늘 두산전을 포함해 7경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3개의 홈런과 1개의 도루가 더 필요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50홈런 50도루에 도전 중인 오타니를 향해선 덕담을 건넸습니다. 오타니가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한 기아는 이제 김도영을 위한 타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번 타자로 내세웠습니다. 한 타석이라도 더 나서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냥 의식은 안 하되 타석에서의 더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구가 왔으면 좋겠지 않을까요? 기록에 닿지 못하더라도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뭔가 기대를 품게 하는 야구, 21살 김도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못하더라도 저는 아쉬움이 전혀 안 남기 때문에 전 상관없어서 그냥 도루만 일단은 40개를 채우고 싶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잘못된 판정이 튀어나오자 앞뒤 볼 것 없이 코트에 뛰어들어서 그걸 바로잡았던 코치의 용기. 파리올림픽을 추억하는 한 장면입니다. 이 때문에 경고도 받고 또 경위서까지 써야 했던 오에리 코치는 리더란 게 뭔지 돌아보게 했는데요. 선수들에겐 바르게, 하지만 빠르게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수아 기자가 직접 만나서 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혜리 코치가 공개한 훈련 영상입니다. 계단을 끝없이 오르내리고 잔디밭을 두 팔로 가릅니다. 몸이 아프면 멈추지 않고 물속에서 달립니다. 화려한 발차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태권도 국가대표 석건우는 고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잘못된 판정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 닥쳤을 때 선수 대신 코치가 용기를 낸 이유입니다. 이대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그때는 무슨 생각할 겨를이 없이 우선 올라갔었는데 눈치 볼 것 없이 뛰어올라 그 자리에서 오심을 바로잡아냈고 잘못 굳어질 뻔한 결과를 되돌려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 선수 국가인 칠레 팬들의 항의를 들었고 세계 태권도 연맹의 경고로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 순간이 다시 찾아와도 망설이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냥 저는 늦은 나이에 올림픽에 1등을 했거든요. 29보다 20살에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한번 해보자. 선수 시절 3번째 도전 끝에야 올림픽에 나설 수 있었고 금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자에게 더 매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 때 참고 한 번 더 차자. 뛸 때 한 발짝 더 가자. 제자 석건우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때론 독사처럼, 때론 엄마처럼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결과보다 더 빛났던 과정을 알기에 다음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빠르게, 하지만 바르게 해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가대표든 올림픽 1등이든 아니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든. JTBC 정선입니다. 총만 들고 있으면 찬바람이 이는 듯합니다. 냉혹한 킬러 같은 우리 사격의 김혜지 선수. 파리올림픽 당시 국제대회 영상이 소환되면서 전 세계를 홀렸었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가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영화 속의 킬러 역할로 캐스팅이 된 건데요. 7개 나라 배우가 참여하는 영화 아시아. 이 영화의 파생 작품 큐폼 시리즈인 크러쉬에서 정말로 킬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사격을 알릴 수만 있다면 영화 출연도 꺼릴 게 없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현실이 된 것 같죠? 이 선수 정말 오래 기다렸죠? 테니스 정현 선수입니다. 서브에 이은 발리도 정말 깔끔하죠. 지난해 6월 윈블던 이후에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1년 3개월 만에 일본 대회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대회 2회전에서 이겨서 8강까지 나아갔는데요. 정현 선수는 우리에겐 2018년 호주 오픈 4강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후엔 허리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었는데요. 정현 선수의 반가운 복귀, 건강하게 스매싱을 하는 모습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네요. 길고 길었던 9월의 무더위는 오늘 밤 열대야를 끝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해제됐고요. 특히 모레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밤 사이에도 20도를 밑돌며 가을의 선선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염이 지난 뒤로 폭우구름이 밀려오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많게는 120에서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는 내일 오전부터, 중부는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폭우 속 바람도 거세게 불겠고요.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막바지 열대야가 나타나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